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에서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처음 탄 차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립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공항에서 울린 경보음, 달려온 보안 요원들, 그리고 국정원.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처음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탈북자가 한국에 오면 따뜻한 환영을 받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상상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이제 안전하다. 그런데 여권을 스캔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 섰습니다. 삑! 그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좁은 별실로 끌려갔습니다. 문이 철컥 닫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건넨 첫마디. 국가정보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왔는데 제가 처음 탄 차는 국정원 차량이었습니다. 왜 그 경보음이 울렸는지,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이 진실을 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북한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고 있지만 제 삶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보냈습니다. 군의관으로 8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부대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혁명가요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세면도 제대로 못한 채 집합에 나가 수령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그제야 진료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이라고 해봐야 낡은 책상 하나, 녹슨 의료기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소독약은 늘 부족했고 붕대는 빨아서 다시 쓰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제의 봉쇄 때문이다.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부상병을 치료하고 야전에서 응급처치를 하며 그저 이게 내 몫이겠지 하고 살았습니다. 진료실 옆방에는 김 군의관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고 항상 우리는 혁명의 전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가 진심인지 아니면 살기 위해 그러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발가락 동상으로 찾아온 젊은 병사가 상관에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대비를 왜 제대로 안 했나? 상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병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사의 발을 진찰했습니다. 발가락 3개가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 3도. 자칫하면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의관 동지. 양말도 장갑도 다 해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해진 양말을 꿰매 신고 장갑은 손가락 끝이 다 뚫린 채 초소를 지켰을 그 병사. 그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 앞에서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군대가 문제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은 곧 체제 비판이고 체제 비판은 곧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으니까요. 그 장면이 제 가슴에 묘하게 걸렸습니다. 제대 후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 느낌은 더 커졌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도구가 없었습니다. 돈 없는 환자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 현실. 그걸 매일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선배 의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나머지는 생각하지 마.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때부터였습니다.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답답함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혁명가요가 울려 퍼졌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조용한 답답함이 제 인생을 결국 한국으로 이끄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병실 순회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데 저 끝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흔한 소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공기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몇몇 의사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죽었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라는 말. 그 한 글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죽음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3층 입원실에 있던 환자요. 폐렴이었는데 항생제가 없어서. 항생제. 다른 나라에선 흔한 약이지만 우리 병원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환자의 차트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이름 박철수 가명, 나이 46, 직업 탄광 노동자. 입원 기록을 보니 일주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기침과 미열, 사흘 뒤 고열, 닷새째 호흡곤란, 그리고 오늘 아침 사망. 차트 마지막 줄에 담당 의사가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항생제 요청했으나 재고 없음. 보호자에게 개인 구입 권유했으나 경제적 여력 없음. 그 짧은 문장이 제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경제적 여력 없음. 그 말은 곧 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약을 구할 수 없고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인민의 천국이라 부르는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길거리에는 우리는 행복합니다라는 선전 구호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여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행복. 그 단어가 제 입안에서 쓰디쓴 맛으로 남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환자가 죽었습니다. 당뇨병 환자였는데 인슐린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교통사고 환자가 수혈이 필요했지만 혈액이 부족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죽을까?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저는 매일 사람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이 현실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해도 다들 어쩔 수 없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조심해라. 그런 생각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체제를 의심하는 것. 그건 곧 반역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오래 살다 보면 비정상적인 것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런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이 없어도 장비가 없어도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다르겠나 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연하다고 믿었던 생각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중년 남성이 들것에 실려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고 곁에서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도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약도 없었고 장비도 고장난 지 오래였으며 환자의 상태는 이미 위험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 그 말은 마치 돌멩이가 가슴 한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연줄이 없어서,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서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일하던 병원이었고 제가 살아가던 나라였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그날 저녁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살아만 있어도 좋았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제 귓가에서 지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매 순간이 두렵고 버거워졌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 그 현실이 제 마음을 조용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지역에서 한 청년이 한국 드라마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붙잡혀 끌려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청년의 팔을 비틀며 차에 태웠습니다. 청년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눈을 피하며 괜히 쳐다보지 말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나라에서 생명도 표현도 모두 권력자 마음에 달린 것이라는 걸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단순한 한 문장만이 남았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깨달음은 변명이나 위로로 덮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단속이 더 세졌대. 괜히 밖으로 다니지 마라. 그 말은 경고였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하나의 결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한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번 마음을 굳힌 뒤부터는 모든 행동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우선 중국으로 넘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브로커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수소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말을 잘못 꺼내기만 해도 누군가가 바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장, 한 호흡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조용히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지금 길은 위험하지만 갈 거면 빨리 갈 준비부터 하라. 비용은 얼마나 준비됐소? 저는 몇 년간 모아둔 돈을 떠올렸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공식 월급은 거의 없었지만 간부 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을 몰래 진료해주고 받은 돈이 조금씩 쌓여 있었습니다. 쌀 한 돼, 담배 한 보루, 때로는 중국 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까? 브로커가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절반은 돼요. 일단 이걸로 국경까지 데려다주고 중국 은신까지 해주겠소.
나머지는 한국 도착하면 정부 정착금에서 보내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합니다. 북한을 떠나는 사람은 한국 정부로부터 정착금을 받는다는 걸 브로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불후불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2벌, 얇은 담요, 그리고 그 돈. 이게 내 목숨값이 되는구나.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들의 안전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고 몰래 짐을 숨겨두고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루를 보냈습니다. 탈출 하루 전,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나갔습니다. 그날 환자 중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선생이 있어서 내가 좀 편안했소.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떠나는 게 옳은 건지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곧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몇 년 동안 지내온 북한의 삶을 뒤로하고 그날 밤 조용히 국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당일 밤, 저는 미리 약속된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골목,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발소리 하나하나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걸음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손에 쥔 작은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옷 2벌과 몇 년간 모은 돈. 그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브로커는 얼굴을 모자로 가린 채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지 마시오. 우린 바로 움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어둠 속을 걷던 그날 밤,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앞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물은 검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브로커는 걸음을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뛰어야 합니다. 멈추면 잡힙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낮추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은 그날따라 조용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발을 담그자마자 숨이 멎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강을 절반쯤 지났을 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고개 숙여. 움직이지 마오. 저는 숨을 참은 채 물속에 몸을 더 낮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돌아갈 곳이 없다. 다행히 불빛은 다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브로커는 사전에 정해둔 은신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작은 단층집,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숨어 지낸 후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직업이 뭐였소? 의사입니다. 그 말에 브로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사? 그거 좋소. 조선족 의사 신분으로 위장하면 여권 만들기 수월하오. 그런데 브로커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의사 신분으로 서류 만들려면 비용이 더 필요하오. 초청장, 의료연수 증명서. 복잡한 서류가 많소. 돈이 부족한데. 괜찮소. 근처 조선족 마을에 아픈 사람들이 많소. 의사면 몇 주만 몰래 진료해주면 나머지 비용 마련할 수 있소. 그렇게 저는 중국 은신처 근처에서 조선족들을 몰래 진료하며 추가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을 봤습니다. 감기, 복통, 상처. 간단한 진료였지만 그들은 고마워하며 중국 돈을 쥐어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병원 가면 돈이 많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의사 신분이 제 탈출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하오. 여권 작업 시작하겠소. 저는 제 의학 지식을 동원해 얼굴 붓기를 약간 만들었습니다. 염분 섭취를 늘리고 잠을 거의 안 자며 눈 주위를 차갑게 했다 따뜻하게 했다 반복했습니다. 며칠 후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은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약간 부은 얼굴로 여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소. 의사 신분이 없었으면 더 복잡했을 거요. 며칠 뒤 브로커는 새벽에 갑자기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권 나왔소. 의료 연수 초청장도 함께 있소. 오늘 밤 바로 움직입니다. 그날 밤 저는 후드를 깊게 눌러 쓴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도착. 가짜 여권을 손에 쥔 순간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정말 한국으로 간다. 스캔기 앞에 섰습니다. 한 번 숨을 들이쉬고 여권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삑! 경보음. 직원 둘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붙박인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자유를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직후 저는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잠시만요, 설명을. 조용히 따라오세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끌려가듯 좁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별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 하나, 벽에 붙은 CCTV, 형광등 불빛만이 휑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이 철컥 닫혔습니다. 북한 보위부 조사실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달랐습니다. 공포로 짓누르는 압박감은 없었지만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송환되는 건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조끼를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들은 책상에 파일을 펼쳐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보위부라면 지금쯤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차분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미정입니다. 북한 어디 출신이십니까? 함경도입니다.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가족 구성,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동기, 탈북 경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을 여기 대세요. 거짓말 탐지기였습니다. 센서가 제 손가락을 감쌌고 심장 박동이 화면에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북한 정부 요원입니까? 아닙니다. 북한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브로커입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물었습니다. 제 대답에 모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사받을 때 맞는 대답을 하면 풀려났지만 틀린 대답을 하면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때리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이 질문만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의료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어주세요. 전신 검사였습니다. X-레이를 찍고 혈액을 채취하고 몸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북한에서 입은 상처가 여기 있고요. 그들은 제 몸을 마치 증거처럼 기록했습니다. 저는 옷을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조사를 받는 건가, 검사를 받는 건가. 다시 조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사관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곧 휴식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침대와 화장실이 딸린 방이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작은 CCTV가 보였습니다. 저들이 날 보고 있구나. 저는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의심받을까봐 움직임 하나하나를 신경 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 너머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낮은 대화 소리.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에 조금 안도가 되었습니다. 나만 조사받는 게 아니라는 것.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뭘 물어볼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나를 믿어줄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북한이 아니구나. 북한이었다면 벌써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물도 주고 휴식도 주고 의료 검진도 해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할 거지? 그날 밤 저는 그렇게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조사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조사관이 식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사하시고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흰밥, 어묵볶음, 두부조림, 계란 프라이 2개, 그리고 김치 한 종지. 북한 교화소에서 봤던 거무스름한 물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에서 먹던 음식과 너무 달라 밥 가운데 부분만 조심스레 먹었습니다. 조사관이 그걸 보더니 물었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반찬 조금 바꿔드릴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음식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불만으로 간주됐는데 여기서는 제 속도에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브로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조 여권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나요? 중국에서 숨어 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물었습니다. 저는 북한 생활부터 탈북 과정까지 수십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식판에는 제가 먹기 편한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묵 대신 감자볶음, 계란 하나 더, 김치 조금 넉넉히. 한국에서 처음 느낀 배려였습니다. 조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조사관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힘드시면 잠깐 쉬셔도 됩니다.
기억 안 나시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말씀하신 부분, 이게 맞나요? 북한 보위부였다면 짐승처럼 몰아붙였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못 쓰면 대신 조사관이 도와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조사를 마치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네. 괜찮습니다. 처음 며칠은 다들 적응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조사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조사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습관적으로 허리를 숙이지 않았고 조사관들도 단순히 확인하는 질문보다는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더 많이 해줬습니다. 한국은 처음엔 낯설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하나원에서 교육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의사 면허 취득에 관심 있으세요? 북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나만 이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조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하나원으로 이동하십니다. 거기서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이요? 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약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나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구나. 한국에서 살게 해주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말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들은 미래라는 단어 같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문을 열고 새로운 곳, 하나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 찬물로 씻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따뜻한 물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침대에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고 사물함에는 새 옷과 세면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국어 교육, 생활 교육, 취업 교육. 하지만 그곳은 준비하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진짜 충격을 준 건 하나원 밖, 한국 사회였습니다. 퇴소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하나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처음 나간 거리, 모든 것이 눈부셨습니다. 버스가 조용히 다니고 사람들은 각자 목적지로 걸어갔고 누구도 저를 쳐다보거나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안도스럽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앞 자판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원에서 사용법을 배웠지만 실제로 해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커피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웅웅거리더니 종이컵이 내려왔고 뜨거운 커피가 따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골랐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다. 종이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맛보다 더 강렬했던 건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 들어갔을 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과자 코너 앞에 서자 선반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새우깡, 포카칩, OS, 빼빼로. 이름도 처음 듣는 것들이 수십 가지. 저는 한참을 서 있기만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지가 많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해진 것만 주어지고 그 안에서 고르는 것조차 허락된 사람만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고르고 싶은 것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거나 이유를 묻거나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반에 끝없이 늘어선 물건들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골라도 되는 곳이라는 사실만 조용히 실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는다는 것. 아무도 나에게 의심을 던지지 않는다는 것. 그건 북한에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 한마디 하실 때면 그 손의 온기에서 저는 한국 땅에서 얻은 모든 자유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북한에서는 누굴 돕는다고 해도 항상 의심부터 받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그대로 흘러옵니다. 때로는 어르신들께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와서 잘 살고 있어 보여서 참 다행이다. 그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깊게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길고 무서웠는지 저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한국에 처음 왔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울리던 경보음, 닫히던 별실문, 낯선 국정원 조사실.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이곳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왔느냐 묻지 않고 제가 누구였는지를 따지지 않는 곳. 저는 그냥 지금의 나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축복입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저처럼 당연한 일상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며 또 하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